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5월 13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입니다. 미국과 중국 무역관세 인하 협상 타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최고 공안보좌관을 파견하며 양국 관계의 펜타닐 문제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JP 모건 CEO 제이미 다이머는 트럼프의 관세 계획이 너무 공격적이었다고 말하지만 대통령이 시도한 것에 대해 박수를 보냅니다. 민주당 직격한 이용우 전 대법관 상권 장악 위한 민주당 도발. 조이대 김병로처럼 사법부 독립 지켜내야. 트럼프 행정부는 카타르에서 트럼프를 위한 선물로 하늘의 궁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상흑자 사상 최대 30조엔 작년도 배당금 등 증가 재무성. 도요타 전방위 전략 중국 EV 약진 중단. 도요타가 자존주의 버리고 미 IT 기업과 한 중요한 의미. 이런 내용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무역관세 인하 협상 타결. 미국 대중관세 145%에서 30%로, 중국 대미관세 125%에서 10%로, 베이징 이벌찬 특파원과 워싱턴 박국희 특파원이 조선일보에서 5월 12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가 4% 급등했고 미국과 중국 상대국에 대한 관세율 각각 30%, 10%로 낮췄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1, 2월에 중국산 펜타닐 마약성 진통제 원료를 문제 삼아 부과한 20% 추가 관세 및 전 세계에 일괄 부과한 10% 등 30% 관세만 남긴다는 뜻이다. 다만 중국 측은 이번 협상을 토대로 세부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혀 완전한 합의엔 추가로 시간이 걸릴 것을 시사했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서로에게 부과한 고율 관세는 유예하지만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미국이 제기하는 중국의 환율 조작, 기술 스파이 문제 등 의제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엠마 파르게와 올리비아 르 포이 대뱅이 로이터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제네바에서 중국 관리들과 회담을 마친 후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기자들에게 양측이 90일간의 조치 중단에 합의했으며 관세가 100%포인트 이상 인하되어 10%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시장은 무역전쟁의 해병 조짐을 주시하고 있으며 월스트리트 주식 선물은 상승했고 월요일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는 희망이 커지면서 달러가 안전자산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 치킨게임 일시 90일 휴전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트럼프가 말한 지각을 흔들 만한 발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진핑 죄송합니다.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과의 무역협상의 최고 공안보좌관을 파견하며 양국 관계의 펜타닐 문제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라고 줄라티 마이어라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5월 9일 날 표현을 했습니다. 왕 샤오홍은 이번 주말 스위스에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및 기타 인사들과 대표단의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이 문제에 정통한 사람들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펜타닐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생산과 수출을 중단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4월에 관세로 인해 중국의 대미 수출이 급감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이네요. 중국 공안부 장관 왕샤오홍. 이 미국에서는 그 사진 작가도 그 지적 소유권 등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또 표현을
다 일일이 소개를 하고 있죠. 마크 슈벨바인 기자라고 하는 거죠. 이 사진 찍는 것도 하나의 사진 기자로서 말하자면 저작권이 보호되는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다 인용을 일일이 다 하는 겁니다. 못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은 트럼프의 관세 계획이 너무 공격적이었다고 말하지만 대통령이 시도한 것에 대해 박수를 보냅니다. KT 호킨스가 인디펜던트지에서 5월 10일 날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트럼프의 관세가 처음 시행되었을 때 너무 크고 너무 크며 너무 공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CEO는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여전히 매우 기쁘다고 말합니다. 다이먼은 거래에서 진전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이먼은 또한 인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트럼프의 이민 정책을 칭찬했습니다. 범인 요소를 제거한 후에 진정한 이민 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절 근로자가 필요하고 서류가 없지만 법을 준수하는 이민자들을 위한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길이 필요하며 DACA가 필요합니다. 제이미 다이먼은 필자가 해석권과 같이 트럼프가 집중개선 5단계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는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아주 저의 생각과 유사한 생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글로벌 금융 자본의 CEO가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게 저는 매우 개인적으로는 내 생각이 괜찮은 거였구나, 이런 것도 좀 확인해 볼 수 있겠어요. JP 모건이 친트럼프라면 이런 발언으로 골드만삭스는 아마 반트럼프일 수 있다. 두 글로벌 금융자본이 한국에 모두 크게 투자하고 있는 게 개별 회사들 분석할 때 상장 기업들, 주로 코스피, 코스피와 코스닥에도 골드만삭스하고 JP 모건이 눈에 자주 띄는 걸 보면은 중국에 투자했던 돈들이 한국에도 많이 지금 오고 있고 일본에도 물론 많이 가고 있는 거로 있습니다만은 이 골드만삭스가 뭐 어떤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시진핑이 주석이 되는데 크게 뒷배를 봐준 그런 세력이다 하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조금 더 친중적이고 JP 모건은 약간 경쟁적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JP 모건도 중국에 투자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보는 입장이 틀린 것 같아요. 여기서 확대 해석을 해보면은 JP 모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대선이 한 미중 전쟁의 대리 전쟁이라고 본다면은 보수 쪽을 지지할 것 같고 보수가 아니든 이재명 쪽은 아닐 것 같지만은 골드만삭스는 이재명 쪽일 것 같다라고 비유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네요. 생계를 위해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지대에 사는 빈민층의 중국인 불법 입국 브로커 일을 하는 여자 주인공 무드킹이라는 영화 유튜버가 소개한 건데, 이 국경지대에 살고 있는데 여기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럼 중국인들이라도 더 넘기든가, 이런 표현이 있는데 난 이동주택을 사기 위한 잔금만 있으면 돼. 그리고 나선 빠질 거야. 이 여자 주인공이 그 지역에 그 캐나다와 그 미국 그 국경지대에 사는 모크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 모코족 여자와 얼어붙은 강을 건너 미국으로의 미립국자를 실어나르는 일로 돈을 어, 법니다. 결국은 나중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가고 모코족 여자의 돌진한 애와 여주인공의 아이들이 이동주택, 그 돈을 벌어서 이동주택을 이제 잔금을 치러가지고 어, 그걸 차로 일어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동주택이 만드는 데가 있지만 목조주택 이런 거로 우리나라는 그게 사업이 잘 안 되죠. 어쨌든 나중에 그 이 여자 주인공이 그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 이동주택에 살면서 가족을 이루면서 모코족 여자와 뭐 모코족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하고 매우 비슷하게 생긴 그런 혈통들이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미국 국경하고 캐나다 국경은 자기네들 나라가 아니다. 국경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미국과 캐나다를 왔다 갔다 하는데 경찰들이 다 그 지키고 있으니까 겨울에 얼어붙은 강을 차를 몰아가지고 불법 중국 이민들을 그 실어 날라가지고 돈을 버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주는 마트에서 알바하는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두 아들과 컨테이너 집에서 삽니다. 남편은 도박병으로 집을 떠났고 모크족 젊은 여자도 마찬가지 수준으로 삽니다. 주로 중국이 밀입국이지만 무슬림 여자도 한번 나옵니다. 중국인들은 사실 인신매매와 같이 팔려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4만에서 5만 달러 정도를 왜 팔려온다는 거죠. 자기네들은 팔린다고 생각을 안 하지만 에, 중국에서 밀입국 불법자들은 그런 그 입국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게 되는데 결국 그게 한 4, 5만 달러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국에 들어가면은 일자리를 얻어가지고 산다. 그래서 그 빚을 갚는데 4, 5년 이상 열심히 일을 해야 벌 수 있다. 장기적으로도. 근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나쁜 길로 또 빠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영화가 나왔다는 것은 현실에 있는 일들이기에 영화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 트럼프 아저씨가 국경 없애자고, 그리고 우리가 전체를 다 그 불법 이민을 다 막아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어, 이렇게 이 영화도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음, 의미를 그렇게 연결을 해 봅니다. 어쨌든 중국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라면은 불법 입국을 왜 미국으로 계속 가겠느냐. 거기에는 이제 불순분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못 사는 사람일수록 불법 입국을 하게 되는 거고 자기 돈이 부족하니까 어, 브로커들한테 결국은 몸을 팔아가지고 어디에 이제 넘기게 되는 거기서 아주 그 육체 노동이나 이런 등으로 고생해 가면서 빚을 갚아 나가는 거로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이게 이 현실적인 게 있으니까 그런 영화가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중국은 그렇게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다 일일이 통제를 안 하는 모양인데 또 부자들은 미국까지 안 가죠. 미국에 그 500만 불을 지급하고서 미국 시민 거를 딸래는지 모르지만은 한국에도 넘어오고 일본에도 요즘 많이 간다는 얘기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아까 제이미 다이먼이 얘기한 것이 제가 집중 개선 5단계로 그 트럼프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그 정리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제이미 다이먼과 제 생각이 유사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기분 좋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직격한 이용우 전 대법관 상권 장악 위한 민주당 도발. 조희대 김병로처럼 사법부 독립 지켜내야. 지금 이미 다 장악하는 줄 알았는데 다는 장악이 안 된 것 같죠. 김인덕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5월 12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대선 유세 출전을 하는데 이재명이가 마치 그 의복을 그 뒤에 그 시녀들 같이 옷을 입혀주는 요게 이제 방탄 조끼라기보다는 전에 한번 뭐 피습을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요렇게 그 안전장치를 해놓고 한다는 거죠.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네요. 최우선 공약은 경제강국 건설, 국민통합 AI 백조 투자 시대로, 그리고 뭐 진짜 대한민국 뭐 이런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하죠. 그래서 이재명 광화문 광장에서 출정식 대통령 제1사명은 국민통합. 국민통합? 나는 국민통합이 될까 걱정이네요. 자, 국민당 쪽에서는 마치 야구 선수들 옷 같은 거를 다들 입었네요. 이게 어떤 야구단 유니폼 같이 그렇게 좀 느껴집니다. 안철수도 또 옆에 끼어들었고 뭐 그렇습니다. 김문수의 1호 공약, 기업하기 좋은 나라. 결국은 이런 표현을 하네요. AI 강력은 뭐 여나 야나 다 같이 하는 거고 GTX 전국망도 이런 표현을 했네요. 김문수 가난하게 하는 게 진보냐? 가짜 진보 찢어버리고 싶다라는 표현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를 가짜 진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는 거죠. 가짜 진보 찢어버리고 싶다. 김문수 선대위 출범식에서 자유통일 띄웠다. 어저께 보수와 진보에 대한 개념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었고 그것을 초승달과 금음달로 비유를 했는데 보수와 진보의 그 직권은 이렇게 달걀처럼 찾다가 사고로 들고 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이 금성을 대한민국이라고 비유를 한다면은 정체성, 이 정체성은 새벽에 빛나는 별처럼 금성은 한국의 정체성은 변해서는 안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김문수의 가짜 진보 찢는다는 표현은 제명 인민사회주의를 찍겠다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자 합니다. 이승배 기자가 이것 조선일보 같은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선대위 발대식에서 북한을 풍요로운 북한으로 만들 수 있는 정당은 국민의힘 하나밖에 없다며 자유통일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 과정에 가짜 진보를 확 찢어버리고 싶다는 거친 발언도 했다. 자, 김정은이는 우리는 이제는 동족이 아니요. 우리는 이제 왼수요, 적국이요. 이렇게 작년 초에 발언을 했는데 북한을 풍요롭게 만들겠다. 그러면은 이제 남한 주도의 평화 통일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이거를 자유통일이라고 이제는 표현을 하네요. 김정은이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발언이기도 합니다. 대중 외교 자세는 근데 언급하고 있질 않죠. 북한도 국가라고 인정하니까 외교에 해당하는데 중국 얘기들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거기다가
한 놈도 없다고 표현해보고 싶은데 그 김문수도 역시 친중이긴 마찬가지냐. 마오쩌둥주의자였다고 자기가 얘기를 했었고 최근에는 완전히 전향을 했다. 젊었을 때 그 서울대 출신이 위장 취업을 한 대표적인 인물인데 도르코라고 면도를 만드는 회사 조그만 중소기업에 위장 취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노동조합장도 하고 그런 활동을 했었던 사람이라고 그러죠. 김문수 씨가. 그런데 어쨌든 전향을 해가지고 경기도지사까지 하고 뭐 그런 사람입니다. 전향한 것을 믿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카타르에서 트럼프를 위한 선물로 하늘의 궁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나단 칼과 캐서린 파울더스가 GMA라는 언론 매체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 중동을 제2기 때 이제 순방을 하게 되는데 카타르가 발빠르게 장인애들이 그 보잉이죠. 이것도 미국에서 만든 겁니다만 초호와 747A 전보 제트기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악관이 받아들일 용의가 있고 이것이 합법적이 되도록 하고 미군이 거기까지 미국으로 오는데 다 비용을 부담을 하고 일단 미군이 인수하는 거로 해가지고 트럼프 무슨 이 재단에 넘기는 거로 문화재단인지 그렇게 도서관 대통령 도서관 재단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도서관 재단이라고 하는데 그런 곳으로 소속을 하는데 그 좌파 레가시 언론에서는 이거 뇌물을 먹는 거 아니냐. 그것이 어떻게 정당화되느냐.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카타르가 미국과 잘해보려고 초호와 그 여객기를 포스 1으로 드리겠어.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뭐 주겠다는데 안 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자기네들 나라에서 만든 초호화 여객기입니다. 이 대통령실로에서는 그 수정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거고. 경상흑자 사상 최대 30조 엔 작년도 배당금 등 증가 재무성. 자, 일본이 힘들다지만 경상 수지 쪽에서는 흑자가 낮다는 겁니다. 30조 3,771억엔 이런 거가 보도가 됐네요. 요거는 그 사진은 도쿄만 도쿄도 오타쿠라고 되어 있네요. 오타쿠 컨테이너가 왕창 써 있고 저기 이런 항구로 넘어오는 어떤 브릿지가 있는 그런 도쿄 게이트 브릿지라고 되어 있네요. 토요타 전방위 전략 중국 EV 약진 중단. 토요타가 자존주의 버리고 미 IT 기업과 한 중요한 의미. 우리가 잘 안 쓰는 용어인데 자존주의 개념이 잘 안 오는데 이게 수직 통합하는 그런 방식으로 공급 사슬을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 토요타가 그것을 이제 버리고 마카베 아키오라는 사람이 프레젠트 온라인에 기고한 글인데요. 그 자존주의 한계를 깨닫고 토요타가 미국의 IT 첨단 기업인 웨이모와 이번에 합작을 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하이클 SDV 이거를 위해서
협업을 한다. 중국 개발 속도가 있기 때문에 도요타로서도 더 늦출 수 없다. 이런 얘기고요. 자율주행차를 위해서는 이제는 그 소프트웨어가 자동차에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됐죠. 수직 통합 모델의 한계가 보이기 시작했다. 또 상하이 모터쇼가 비추는 세계 조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또 그 대만의 스마트폰 수탁 제조업체 홍하이 정밀공업은 닛산, 혼다, 미쓰비시 자동차와의 협업 체제를 또 모색하고 있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수평 분업으로 자동차라는 물건을 제조하는 개념, 상식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다고 해도 좋다. 수평 개념의 협업이다. 이런 표현을 하네요. 엔티티 화해의 도요타 자존주의 가속화. 지난 1년여간 도요타는 그동안에 자기 자존주의를 수정해 왔다. 그래서 국내외 유력 기업과 제휴를 맺어가면서 이제 이 글로벌 경쟁 시장을 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도요타 차가 자율주행 주역되는 날을 기대한다. 그리고 이런 거를 해야만이 EV 전기차에서 장거리를 운행할 수 있는, 지금은 그 중국 주도형 리튬 이온 전지 이거지만은 전고체 전지 개발에 집중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전고체를 미리 지금 가고 있는 중이죠. 웨이모에 있어서도 도요타의 고객 기반은 매력적이다. 왜냐, 시장 점유율이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으로서도 도요타와 협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도요타의 고객 기반에 접근하는 것은 많은 데이터 획득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도요타 결단력이 일본 경제의 명운을 잡는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빌 액션, 이것도 무드킹이라고 유튜버 어저께 했는데, 환경 오염에 대한 이 배상, 이런 것들이 미국이 ESG 뭐 이런 거 하더라도 주로 그 리버럴 쪽에서 많이들 그 환경 정책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환경 배출 정화 시설 없이 기업들이 그 실제 있던 일들을 힘없는 변호사 그룹이 소송을 해서 결국은 압력에 의해 가지고 800만 달러로 결국 합의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수료가 변호사들이 40%를 먹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유족들을 위해서 이 주인공이 자기네들 28%로만 받자, 나머지 돈을 갖다가 그 자녀들이 죽은 그 가족에 나눠 가지고 37만 얼마 달러씩 나눠서 하는 거로 했더니, 거기에 나오는 여자 그 피해, 그 자기 자식이 죽은 폐수 영양으로 그렇게 죽은 건데, 돈에는 솔직히 관심이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죽게 한 사람들의 사고였어요. 돈으로 이렇게 할 거, 그 37만 달러가 내 아들의 가치만큼 되겠느냐. 돈을 비교해서는 안 될 얘기다. 친구들은 다 떠나고 이제 800만 달러 그거 해결한 다음에, 여기 옛날 영화 같아요. 이 사람들 다 젊었을 때니까. 유명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랬는데 결국은 혼자 쓸쓸히 조그만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면서 계속해서 그 조사를 해가지고 그 증거를 더 찾아내가지고 그 증거들을 그 녹음하고, 그다음에 증언들 뭐 이런 거를 해서 이름이 주인공이 제니네요. 미국 환경보호청 EPA에 증거 자료를 보낸다. 자기 힘으로는 그것을 민사 소송이 되다 보니까
보냈는데 결국은 EPA에서 그 환경 오염한 회사 한테 소송을 걸어가지고 뉴 잉글랜드 역사상 6,900만 달러는 환경정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영화였다. 우리나라 환경에 대한 것도 많이 있었죠. 옛날 원진내연도 있었고, 최근에는 그 낙동강 안동 쪽에 환경오염, 폐수 이런 것들은 이제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도 그 뉴스에 많이 나왔었죠. 어쨌든 최근에는 환경 정화 또는 그 보호하는 설비들을 다 갖추고 공장을 돌려는 거로 우리나라 수준도 그렇게 발전을 했습니다만은 중소기업이 좀 더 문제겠죠. 폐수 이런 등등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